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길들여진 태엽시계처럼 평온하게 흘러갔다. 대기업 본사 홍보팀에서 근무하는 아내 지수와 평범하지만 성실한 중견기업 대리인 나.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니 어쩌면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인 부부였다. 아침마다 서로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퇴근 후에는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였다. 나는 그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평범함이 주는 안도감에 취해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지수는 늘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깔끔하게 정리된 화장, 그리고 언제나 상냥하고 단호한 말투까지. 그녀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여자였고 집에서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내였다. 가끔 그녀가 프로젝트 마감이나 임원 회의 때문에 늦어지는 날들이 잦아질 때도 나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오히려 늦게까지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를 사들고 들어가는 것이 내 소소한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내가 건네는 그 한마디에 아내는 늘 피곤한 기색을 숨기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나는 그저 눈치채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저녁이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 바늘은 벌써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집에 돌아와 씻고 나와야 할 시간이었지만 최근 그녀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가끔 회사 후배들이나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날이면 미리 연락을 주던 지수였기에 오늘도 바쁜 업무 때문일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여보, 왔어? 많이 늦었네. 오늘 정말 힘들었지? 나는 익숙하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듯 한숨을 섞어 대답했다. 오늘 정말 정신이 없었어. 계속되는 보고서 수정 때문에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그녀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내 눈을 피하듯 살짝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묘한 위화감이 나의 신경을 긁었다. 아내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것은 익숙한 그녀의 샴푸 향이나 내가 선물했던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묵직하고 이국적이며 어딘가 모르게 도발적인 향이었다. 마치 젖은 흙내음과 짙은 스모키함이 섞인 듯한 아주 차갑고도 치명적인 나무 향기. 향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남성적인, 아니 아주 세련된 남자의 향수 냄새가 그녀의 하얀 코트 깃에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찰나의 순간 숨을 멈췄다. 분명히 아내는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동선에는 남자의 흔적이 섞일 틈이 없어야 했다. 그런데 내 코끝을 스치는 이 낯선 향기는 무엇일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많이 힘들었지? 일단 좀 쉬어. 내 손끝에 닿은 아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끝을 찌르는 그 진한 우디향,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향기 대체 어디서 맡아본 것 같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알던 나의 아내, 그리고 그 평온했던 우리의 5년이 마치 유리잔에 금이 가듯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웃고 있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오늘 야근을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던 그 완벽한 일상의 뒤편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된 걸까? 어느덧 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내의 야근이 급격하게 잦아지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의 프로젝트가 바쁜가 보다 싶었다. 대기업이라는 곳이 의뢰 그렇듯 마감 시즌이 되면 다들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나 역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늦게 귀가하는 아내를 위해 늘 따뜻한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바빠 보였고 그 바쁨의 중심에는 늘 휴대폰이 있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는 잠시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갈 때조차 기어이 손에 쥐고 나가는 습관이 생겼다. 액정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뒤집어 놓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무심결에 오늘 회사 일은 좀 어땠어? 라고 가볍게 물어도 아내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어. 그냥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피곤에 찌든 얼굴로 쏘아붙이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태도에 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그렇게 꼼꼼하고 완벽하던 사람이 내 질문 하나를 건성으로 넘기거나 날카롭게 쳐낼 때마다 나는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아내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음을 직감했다. 대학 후배인 민재가 슬쩍 건넸던 말들이 뇌리를 스쳤다. 형수님, 요즘 회사에서 정말 바쁜가 봐요. 얼마 전 근처 카페에서 잠깐 뵀는데 엄청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왠지 모를 위화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날 이후 내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야근이라며 나간 아내의 자리는 너무나도 허전했다. 텅 빈 거실에서 나는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정체 모를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회사의 야근 스케줄을 핑계로 매일 밤 늦게 돌아오는 아내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들떠있는 듯한 생기가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 생기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비참함은 극에 달했다. 나는 도저히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었다. 내 직감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 불길한 침묵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여 아내가 야근을 한다고 했던 회사의 주차장 근처로 차를 몰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차장 한 구석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숨을 죽였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익숙한 아내의 차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나타난 나를 발견한 아내의 표정이 가관이었다. 차에서 내리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얼굴색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 당혹감, 그 공포에 가까운 표정은 단순히 남편을 회사 앞에서 마주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의심이 비로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야근이라며 왜 이렇게 놀라? 내 질문에 아내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내겐 낯설고 고통스러운 감각이었다. 아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피곤하다는 듯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져놓고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샤워기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올 즈음 나는 습관처럼 소파 옆에 놓인 아내의 가방을 정리해주려 했다. 그건 지난 5년간 내가 해오던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색의 묵직한 라이터였다. 나는 멈칫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내는 비흡연자다. 우리 집 어디에서도 담배 냄새는커녕 라이터의 흔적조차 본 적이 없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게 왜 아내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지?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의구심이 뇌리를 스쳤다. 마침 샤워를 마친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라이터를 쥔 손을 주머니 속으로 숨겼다. 뭐해? 왜 가방 뒤지고 그래?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다. 아니, 가방이 바닥에 있길래 정리해주려고 했지. 그런데 아까 이게 가방에서 떨어지던데? 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아내는 그 라이터를 본 순간 찰나의 흔들림을 보였지만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아, 그거... 이번에 회사 팀원이 회식하다가 내 가방에 잘못 넣었나 봐. 나중에 돌려줘야 해. 신경 쓰지 마.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도 매끄러웠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차가운 말투와 나를 쳐다보는 경멸 섞인 눈빛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여는 각도, 핸드폰을 확인할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외출할 때 옷매무새를 다듬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다. 며칠 뒤 나는 세탁을 위해 아내의 코트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평일 저녁 우리 집 근처가 아닌 시내 중심가의 이름 모를 카페 영수증이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 그날 아내는 분명 야근 때문에 늦을 것이라고 내게 메시지를 보냈던 날이었다.
굳이 그 늦은 시간에 직장과는 정반대 방향인 곳에서 혼자 카페를 갔을 리는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 억눌러왔던 의심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모든 신뢰를 기만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TV를 볼 때도 그녀의 핸드폰은 항상 손 닿는 거리에 놓여 있었다. 한 번은 아내가 잠시 주방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핸드폰이 진동했다. 액정에는 이름 대신 숫자로만 저장된 발신자가 떠 있었다. 대학 후배였던 그 녀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술자리에서 셋이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녀석이 정말 내 아내와 연관이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욕실에 머물렀다. 습기가 가득 찬 욕실 문 사이로 쉴 새 없이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불빛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온통 테이블 위에 무방비하게 놓여있는 아내의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한번 확인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내 평온했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 앞으로 다가갔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가 항상 굳게 닫아두었던 그 비밀의 문턱을 향해 손을 뻗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넘어 뇌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아내는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고 식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둔 휴대폰이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을 밝히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그 작은 화면에 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손을 뻗었다. 화면 잠금은 풀려 있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메시지 알림창에 띄어진 문구는 내 평온했던 일상을 단 한순간에 박살내기에 충분했다. 다음 주 화요일, 지난번 그 호텔 어때? 7시까지 올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 같은 느낌.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꾸밀 리가 없었다. 눈앞의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내의 외도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단순히 야근을 한다던 그 모든 밤들이, 피곤해 지쳐있다는 그 거짓말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자 구역질이 올라왔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나는 다급하게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이름은 그저 응응이라는 두 글자의 초성으로만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대화창을 눌러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밀했다. 최근 대화 내역 외에는 전부 삭제되어 있었고 이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응응이라는 비인칭적인 이름 뒤에 숨어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다음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일까? 회사 동료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사교 모임의 누군가일까?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내의 회사 동료들이었지만 그 어떤 이와도 이 정도로 친밀하게 호텔을 예약할 관계는 그려지지 않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고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심장 박동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져서 가슴팍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핏기가 가신 채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켜고 아무 문서나 띄운 채 업무를 하는 척 자세를 잡았다. 연기를 해야 한다. 이 들끓는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의 얼굴을 쓰고 그녀를 맞이해야 한다. 아직 안 잤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 다정해 보이려 애쓰는 듯한 그 가식적인 말투. 나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억지로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만들어 보였다. 보고서가 좀 덜 끝나서.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는 것을 아내도 눈치챘을까?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아 참을 수가 없었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굳히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지나쳐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전 확인했던 그 응응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대체 누구인가? 저토록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나를 속여온 아내를 탐하는 그 그림자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다시 휴대폰으로 손을 뻗고 싶었지만 아내가 방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집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그저 초성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배신의 실체를 찾아내야만 했다. 화요일 호텔 7시. 이 단서들을 가지고 나는 그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무지 누구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 익명의 남자가 나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다. 나는 노트북 화면 너머로 공허한 허공을 응시하며 이 지옥 같은 밤의 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과연 그 응응은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있는 뱀 같은 존재일까? 답답함이 목끝까지 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어제 본 그 메시지의 잔상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주 금요일 늘 가던 그곳에서 봐. 호텔 예약 내역이 담긴 그 짧은 문장은 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이것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단계였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선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방을 던져놓는 모습에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위선이 느껴졌다. 나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라 건네며 최대한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도 야근이야? 요즘 정말 바쁘네. 프로젝트가 그렇게 빡빡한 거야? 아내는 물잔을 받아들지도 않은 채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냉소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다. 응, 바빠. 당신도 알잖아. 이번 시즌 마감인 거.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해? 집에 오면 좀 편하게 쉬게 해주면 안 돼?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당황한 척하며 다시 물었다. 아니, 그냥... 당신 몸도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되니까 그렇지. 주말에는 좀 쉴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를 높였다. 걱정? 그게 진짜 걱정이야. 아니면 감시야? 요즘 당신 진짜 이상해. 내가 뭐 범죄라도 저지르는 사람처럼 취조하는 거 알아? 사람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회사 일 때문에 치여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왜 이래? 당신 그 특유의 집착 때문에 정말 정 떨어지려고 해. 적당히 좀 해, 제발. 그녀의 입에서 집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배신자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이 역겨웠지만 지금은 그 연극의 장단을 맞춰줘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억울함보다는 실소가 터져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당당하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남겨진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후배 정현. 대학 시절 나를 형이라 따르며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그 녀석이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통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이었어? 난 형수인 줄 알고. 퇴근했어? 다름이 아니라 요새 형이랑 형수님 사이는 좀 어때? 형수님이 요즘 일이 바빠 보여서 내가 다 걱정이네. 두 사람 요즘 권태기라도 온 거야? 그놈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가벼움과 함께 나를 비웃는 듯한 교묘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녀석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모를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권태기라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녀석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잖아. 나중에 시간 되면 소주나 한잔해 형. 할 말이 좀 있거든.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그날 밤,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내가 잠든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마저 지나치게 차갑게 느껴졌다. 도대체 누구일까? 직장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은밀하고,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인 호텔 예약 날짜.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메신저 앱을 다시 열었다. 메시지 목록 상단에 고정된 J라는 이니셜 하나만 달린 그 사람의 프로필을 눌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크게 확대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것은 내가 지난 몇 년간 형 동생하며 살갑게 지내왔던 대학 후배 민준이었다.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사진 속의 민준이는 내가 지난달 집들이 때 선물했던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날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형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라며 능청스럽게 웃던 그 얼굴 그대로였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구역질이 올라왔다.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가 우리 집 소파에 아무렇지 않게 누워 TV를 보던 모습, 그리고 내가 회사 문제로 힘들 때마다 그가 건넸던 위로의 말들. 그는 매번 내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곤 했다. 형, 요즘 형수님이랑은 좀 어때요? 권태기 오면 위험한 거 알죠? 제가 형수님 성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셔야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서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말이 사실은 나를 비웃는 조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내 아내를 안으면서 뒤돌아서는 나에게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지독한 이중성이 있을까? 내 가정의 평화를 지키라며 충고하던 그 입술로 내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 생각을 하니 핏줄이 터져 나갈 것만 같았다. 형님, 형수님 같은 분 어디 가서 못 만납니다. 저처럼 형수님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 말 믿고 더 잘해주셔요. 지난주 술자리에서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건넸던 그 가증스러운 조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가 말하는 형수님을 잘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가 갔다. 그저 친한 후배인 줄 알았던 그놈이 내 침실의 안방마님을 차지하고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분노는 이제 증오로 변해 내 온몸을 집어삼켰다.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참담했다. 멍청하게 그놈을 믿고 그놈의 조언에 따라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 대신 미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어쩌면 좋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던 그 든든한 후배가 사실은 내 아내와 은밀한 호텔 미래를 즐기기 위해 예약까지 마친 그 당사자라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칠해진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액정 위로 비친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연극은 끝이다.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라며 나를 다독이던 그 친절한 가면이 얼마나 추악한 진실을 가리고 있었는지 그에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었다. 그놈이 정성껏 짜놓은 그 계획이 과연 끝까지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그와 아내가 나눈 다정한 메시지들이 물결치고 있었다. 내일 퇴근 후에 거기서 봐. 그 짧은 한 문장이 나를 향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든 아내를 한번 흘겨본 뒤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내일 어떤 표정으로 나를 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다. 형, 내일 형수님 퇴근 시간 맞춰서 근사한 곳에서 식사라도 하세요. 제가 아는 좋은 곳 있는데 예약해 드릴까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한 악마가 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가 예약해준다는 그 좋은 곳이 바로 그들이 만나기로 한 호텔인 줄도 모르는 척 나는 조용히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응, 고맙다. 내일 꼭 가야겠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내 대학 후배, 형이라고 부르며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던 그 녀석의 얼굴이 휴대폰 화면 속에서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지난 5년의 시간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가면서 녀석이 우리 집에 드나들며 보여주었던 그 모든 가식적인 행동들이 하나둘씩 소름 끼치는 조각이 되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이었다. 아내의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치밀하고도 역겨운 공모였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다. 그놈의 멱살을 잡아채서 우리 집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떠오르는 내 평범하고도 소중했던 일상이 깨질까봐 그 짧은 찰나의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향수 냄새가 짙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저녁은 먹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일상적이라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추고 떨리는 숨을 억지로 삼켰다. 저녁은 됐어. 당신 그 후배랑은 잘 지내지? 요즘도 연락해? 내 물음에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정적. 그녀는 금세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갑자기 걔 이야기는 왜? 당신 정말 요즘 예민한 거 알아? 숨 막히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 좀 하지 마.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훑어보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대신 나는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형,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녀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싹싹하고 친절했다. 그 가식적인 가면을 보고 나니 구역질이 올라왔다. 다 알았다. 너랑 내 아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그 더러운 짓을 얼마나 오래 해온 거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녀석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예의를 갖춘 후배의 말투는 없었다. 낮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결국 알았네요.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형, 근데 그거 알아요? 세상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는다는 거. 형이 만약 이 일을 공론화하려고 하거나 나나 그 사람 이름 꺼내면서 회사에서 난리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라니요, 충고죠. 형이 회사에서 얼마나 공들여 쌓아온 자리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형이 나를 매장하려 하면 나는 형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거나 그간 업무상 비리를 저질렀다는 가짜 증거들을 쏟아낼 거예요. 나, 형 주변 사람들 평판 관리하는 거 잘하는 거 알죠? 순식간에 형을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할 수 있어. 후회하지 마요, 형. 전화가 끊겼다.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욕실에서 나온 아내가 물기를 닦으며 나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미 녀석과 작당을 끝낸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말투로 내뱉었다. 전화했어? 그래, 들었겠지. 지금부터 잘 들어. 당신이 이 일을 조금이라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의 그 평범하고 성실했던 인생은 끝이야. 회사에서 당신은 쓰레기 같은 놈으로 매장될 거고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그만이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명예와 직장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냐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을 가득 메운 낯선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아내와 후배, 그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나누던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현관에 우두커니 선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아내는 나를 발견하고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일찍 왔네, 미리 연락도 없이. 그녀의 말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옆에서 후배라는 놈은 뻔뻔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도리어 나를 비웃는 듯한 조롱이 서려 있었다. 평소 형 하며 내 뒤를 따르던 순진한 척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내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침입자로 규정짓는 듯한 오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내 심장은 분노로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저들의 멱살을 잡고 그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지 낱낱이 짓씹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여기서 당장 소리를 지르고 엎어버린다면 저 교활한 녀석들이 나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 뻔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증거를 더 완벽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났어. 너희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아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업무적인 상의가 좀 있었을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당신의 그 의심병이 우리 사이를 망치고 있다는 거 몰라? 업무적인 상의? 집 안방이나 다름없는 거실에서 이 새벽에 단둘이 앉아 무슨 업무 상의를 한다는 것인가? 나는 속으로 분노를 삭이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미 녀석의 휴대폰에서 빼낸 통화 내역과 사진, 그 역겨운 대화 내용들이 내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만 하면 저들의 위선적인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거실을 지나쳐 서재로 들어가는 척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인내하는 호구로 살지 않겠다고. 이 역겨운 관계를 끝장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녀석의 부모님 그리고 녀석이 그토록 가면을 쓰고 대하던 회사 상사들의 번호를 찾았다. 이들에게 녀석의 실체를 낱낱이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후배가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녀석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형,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휴대폰 이리 내놔. 녀석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팍에 품고 버텼지만 녀석은 괴력을 발휘하며 내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우리는 엉겨붙어 거실 바닥을 굴렀다. 깨지는 유리병 소리, 아내의 비명, 그리고 숨막히는 육박전이 이어졌다. 녀석의 소나기에 목이 졸리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휴대폰을 지키려는 나와 그것을 뺏으려는 녀석의 사투가 거실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번져나갔다. 마지막으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나왔던 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서늘하고도 비릿한 냄새.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배신과 거짓으로 점철된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내뱉던 변명과 나를 짓밟으려 했던 그 가증스러운 위협들까지 모두 그 닫힌 문 너머에 가두어 버리기로 결심했다. 법적인 절차는 냉정하고도 건조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들은 그들의 뻔뻔한 얼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변호사의 사무실을 드나들며 나는 점점 더 감정을 지워나갔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예민함을 탓했고 믿었던 후배 녀석은 끝내 눈앞에서 사죄 한마디 없이 짐을 챙겨 사라졌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구청 앞은 유난히도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다. 텅 빈 원룸으로 이사온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누군가의 인기척도 속임수를 찾아내려 애쓰던 긴장감도 없는 평온한 밤이었다. 그렇게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회사를 다니고 주말이면 혼자서 영화를 보고 가끔은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을 기울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동료들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무던해졌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도저히 아물지 않는 거대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가끔 길을 걷다 그 녀석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거나 아내가 즐겨 뿌리던 향수 냄새와 비슷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트라우마는 예고 없이 찾아와 나를 다시 그날 밤의 거실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들의 웃음소리, 나를 바보 취급하던 경멸 어린 눈빛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과연 나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떨쳐낸 것일까? 얼마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들을 마주쳤다. 화려하게 치장한 전처와 여전히 가벼워 보이는 그 후배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씁쓸함만이 입안에 감돌 뿐이었다. 그들은 결국 서로의 밑바닥을 공유하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그들조차도 서로를 의심하며 또 다른 지옥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그들의 불행조차 궁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형, 잘 지내요? 여전히 생각날 때가 있네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잊으려 애썼던 모든 기억이 댐이 터지듯 밀려들었다. 그는 어떻게 내 번호를 다시 알아낸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연락을 하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노려보았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차단해버리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도 휴대폰 진동이 쉼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쌓여가는 메시지들. 그것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무언가 불길한 예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액정을 멍하니 응시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의 평온했던 일상에 다시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과연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난 게 맞았던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